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종교학과 10개 만들기를 제안한 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이나 산업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인문학 연구자, 특히 종교학 연구자 양성도 중요하다는 건데요. 앞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함께 종교학과 10개 만들기가 가능할지, 또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한국학중앙연구원 종교학과 한승훈 교수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소개와 인사부터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저는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에서 종교학을 가르치고 있는 한승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교수님께서 최근 한 칼럼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성과가 종교학과 10개를 만들 수 있는가로 측정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셨어요. 예, 어떤 말씀인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먼저 이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것은 현 정부에서 국정과제 중에 하나로 선정한 대학 정책, 고등교육 정책입니다. 원래 취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예. 지방의 거점 국립대들을 서울대 수준의 대학으로 만들어서 지역 균형 발전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계획에서는 전국에 있는 10개 거점 국립대에 서울대 수준으로 예산을 부어주겠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진 과정에서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써야 하지 않겠냐 하는 얘기가 나왔나 봐요. 네. 그래서 결국 지금 추진 과정에서는 거점 국립대 전부가 아니라 예산을 어떻게 쓸지 계획을 받아요. 그리고 이 경쟁을 붙여가지고 그중에서 3군데만 골라서 선정을 해서 예산을 주겠다고 하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예. 근데 이거 선정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준이 있어요. 지역 산업 발전이나 하고 연계를 시키거나 아니면 지금 굉장히 각광받는 분야인 인공지능 산업 인력 양성을 중심으로 계획을 세워야 예산을 주겠다고는 지침이 나온 거죠. 예. 근데 이러면 문제는 서울대 수준의 대학 10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마치 예전 정권들에서 했던 대학 구조조정처럼 정책 기조라든지 산업계 요구에 맞게 국립대들을 뜯어 고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서울대 같은 학교가 10개 만들어지느냐? 아니죠. 서울대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대학 본연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학술 연구 그리고 교육이고 거기에 맞게 만들어진 시스템인 거죠. 예. 근데 자꾸 정부나 기업 요구에 따라서 산업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역할을 대학에 전가시키면은 대학은 굉장히 비싸고 비효율적인 직업 학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애초에 서울대를 이렇게 만든다고 할 때 서울대란 뭐냐? 이 서울대나 아니면 이런 국가과학기술원 같은 곳들이 연구 교육 기능이 굉장히 잘 굴러가고 있죠. 다른 사립대나 지방대학보다. 네. 그것은 그런 정부나 기업 요구에 잘 대응을 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눈치를 보지 않아도 많은 예산이 들어오고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종교학과 10개를 만들어야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성공하는 거다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은 이거는 종교학과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의 지표예요. 네. 그래서 이 산업적 수요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인문학 그리고 사회과학 그리고 이공계에서도 자연과학 같은 학과가 서울대 수준으로 갖추어져야 그래야 서울대 10개 만들기라고 하는 애초의 계획이 잘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네. 아마 방송을 들으시면서 다들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의미 아마 많은 분들도 공감하실 텐데 그러니까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산업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네, 다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서울대 10개를 만들 수는 없고 경쟁을 붙여서 우선 3개 대학에 먼저 이렇게 지원금을 주면서 그런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사실 그에 못지않게 인문학 전공자 양성도 중요하다. 이렇게 인문학자 입장에서 그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오래전부터 대학에서 인문학과를 줄이거나 인문학의 중요성이 약화되는 현상이 좀 지적받아 왔었는데요. 교수님 보실 때 요즘은 좀 어떻습니까? 예, 대단히 오래전부터 인문학과를 없앴다기보다 저는 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997년 IMF 경제 위기 이후에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 압박이 굉장히 강해졌죠. 그리고 이제 실용적이고 산업 연계가 바로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 갔던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 입장에서도
실업도 늘어나고 비정규직도 늘어나니까 조금이라도 취업률이 높아질 것 같은 쪽으로 몰린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 하면은 그런 지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학령 인구가 더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 입학자들 자체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초적인 학문들의 분야들이 또 취약해질 가능성이 좀 더 커지고 있는 거죠. 이 인문학과가 점점 줄어드는 현상 속에서 특히 그 종교학과도 우리나라에 많이 없는 편이죠? 예, 심각합니다. 지금 학사, 석사, 박사 다 갖춘 곳은 서울대하고 서강대 정도고,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도 이제 석사, 박사, 대학원 정도만 있죠. 이게 그러면 얼마나 적은 거냐면요. 제가 다른 나라 사례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본 적이 있어요. 예. 그랬더니, 그 학제가 다 나라마다 다르니까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미국에는 학과라 부를 만한 것이 200개가 넘습니다. 종교학과가. 예. 그리고 유럽이나 일본의 주요 국가들도 한국이랑 기반이 비슷한 정도의 나라들에도 수십 개 정도의 학과가 있죠. 네. 저희 프로그램에 자주 출연해 주시는 그 종교학자 오광단 교수님도 그 캐나다의 웬만한 대학에 그렇죠. 다 이 종교학과가 있다고 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세계에서 보기 드문 다종교 국가이고 종교인도 많고 또 종교의 역사도 깊어서 종교학도 많이 발전했을 것 같은데 왜 종교학과가 이렇게 드물까요? 예, 다른 나라 사례하고 비교를 하면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국주의 시기 때 식민 지배를 하기 위해서 다른 종교에 대한 정보가 쏟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면서 생겼던 측면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내부에서는 유럽의 그리스도교나 일본의 불교처럼 자기 나라 안에서 지배적인 종교를 좀 더 객관적이고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움직임에서 이 학문이 발전을 했죠. 예. 이게 이제 나중에 가서는 종교에 대한 비교 연구라든지 인문학적, 사회과학적인 종교 연구로 이어진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국립대학에서도 신학교육 비슷한 걸, 그리스도교 신학 비슷한 교육을 하고 있다가 1963년에 연방대법원 판결로 미국의 수정헌법 1조상 학교에서 종교교육을 하면 안 된다. 하지만 종교에 대한 교육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종교학과가 폭증을 하게 되었고요. 한국도 1980년대 이후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 대학 자체의 규모가 커지고 있기도 했고, 그래서 사립대학교 중에서는 서강대학교, 한신대학교, 가톨릭대, 그리고 원광대학교 등에서 종교문화학과라든지 동양종교학과, 종교학과 등의 이름으로 학과가 이제 커지고 있었죠. 이 시기에는 이제 주로 중립대학들에서 많이 설치가 됐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웃 종교와의 대화의 필요성도 늘어나고 있었고, 민주화를 통해서 시민사회도 성장하고 있었고, 그리고 영성, 고전 같은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었고, 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학 자체가 커지고 있기도 했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대학 구조조정 여파로 지금은 대부분 폐과된 상태입니다. 네. 종교를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그 종교학과는 별로 없지만, 그럼에도 그 종립대학들이 많이 있어서 그 종립대학들에서는 나름대로 이웃 종교에 대한 교육, 연구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제도로서의 기반이 많이 약해지다 보니까 이 분야에 대한 아주 전문화되어 있는 연구자, 강의자들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자, 오늘날 세상을 보면 물질 문명의 발전에 비해 정신 문명이 따라가지 못하는 흐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지성의 요람이라고 하는 대학에서부터 이 물질과 정신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의 불일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문명이 격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류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어 왔던 상황이죠. 근데 이제 역사, 특히 이제 종교학에서 다루는 종교사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인간이 만들어왔던 수많은 상상, 사유, 실천들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거 인류 수천 년의 경험이라고 하는 게 결코 만만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지금의 AI 대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산업혁명이라든지 전기전자기술, 그리고 자본주의 도입보다 엄청난 문명적 대전환이라고까지는 생각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제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지금 이런 인문학적인 지식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 정신 문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많은 지혜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렇게 기독교, 불교 이런 걸 떠나서 어떤 영성적인 측면에서 인간은 다 종교적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종교를 연구하는 깊이나 또 연구자들도 많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종교는 그 사회의 어떤 정신적 기둥이라는 그런 또 표현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종교가 살아 있어야 그 나라의 어떤 정신이나 또 공동체성도 잘 유지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또 한 가지만 더 음. 덧붙이자면은 네.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특히 한국에서 이주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예. 그래서 이주민들이 갖고 있는 말씀하신 것 같은 서로 다른 이런 문화적 맥락 속에서 발전시켜온 종교적 세계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제 그런 다양한 종교적 세계관, 종교 문화들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로 점점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렇다면 이제 다른 문화,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깊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사회가 과거보다 좀 더 갈등과 폭력이 심한 사회가 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조화롭고 다양한 사회가 될 것인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겠죠. 예. 예. 안 그래도 우리나라에 참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갈등과 대립이 많은데 뭐 다른 나라, 다른 문화, 다른 종교를 이해하는 힘을 우리가 안에서부터 좀 키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종교학이 또 거기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미 AI의 대중화 생활화 시대가 됐고 앞으로 더욱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때에 종교학을 비롯한 인문학의 의미는 좀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사실 학계에서 굉장히 큰 이슈죠. 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지식을 생산하는 일인데 이거 AI가 딸깍하면은 과거의 지식들도 다 정리해주고 새로운 아이디어 제시해주고 하는데 과연 학문을 계속 하는 게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있긴 한데요. 예, 지금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게 개인 단위에서는 굉장히 광범위한 교양을 얻고 하는 게 사실은 더 필요해지고요. 각각의 특수한 영역에서도 이런 인공지능과 함께 더 전문화된 지식을 생산할 인력이 앞으로 더더욱 많이 필요해질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금 AI가 학습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으니까 그걸 자기 지식이라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하지만은 정보 자체는 지식이 아니죠. 애초에 AI가 학습한 그 정보를 만든 것은 인간 연구자입니다. 네. 따라서 인간 연구자들을 계속 키워야 되고 조금 더 아주 세분화되어 있는 영역을 극단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전문 연구자들이 필요해지는데 지금 사회가 그런 제도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의문스러운 거죠. 우리가 이제 무엇을 알고 있는지도 지식이지만 무엇을 모를 것인가 이런 문제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지식이란 말이죠. 그런데 앞으로는 무엇을 모를 것인가에 대한 가치가 훨씬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다양한 학과를 둬야 되는 이유죠. 각각의 학문 분야마다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 동안 쌓인 질문들의 목록이 있어요. 아직 해결되지 못한. 네. 그런 묻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라도 지금 과거보다 오히려 학문 분야는 조금 더 세분화되고 거기에 맞는 연구자들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 모든 학문과 기술이나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 것인가 이거에 대한 답은 우리 인간이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은 다양한 종교인분들이 듣고 계시는데요. 마지막으로 종교학 연구자로서 교육부 관계자나 또 종교인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정책 결정자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의 제안은 인문학이 위기니까 살려달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저는 근본적인 문제는 돈인 것 같아요. 역시 이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원래 취지와 자꾸 달라지는 것은 절대적인 예산 투여량이 예상보다 충분치 않아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교육부나 기재부 입장에서는 자꾸 선택하고 집중하려고 하는 유혹이 들겠죠. 하지만 산업정책의 논리하고 학문의 논리는 다릅니다. 그리고 학문의 논리가 대학 경영의 논리와도 다릅니다. 그래서 고등교육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학문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안 그러면은 AI 시대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많은 문제들에 대응하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인들에게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교인의 입장에서 이웃 종교를 더 잘 알고 이해해 보는 것도 이제 종교 연구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제 전체로서의 인간의 종교적 제도, 상상, 영성, 실천의 그 역사와 구조를 탐구하는 것이 이 인문학, 그리고 종교학 분야의 중요한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교사라고 하는 것은 인류 지혜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어리석음의 역사이기도 하죠. 사람들이 무엇을 믿느냐, 그리고 왜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행위를 강한 신념을 가지고 하자는 거죠. 이런 종교 전쟁 같은 것들 말이죠. 네.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세계관과 신념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세워나가기 위한 그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이 학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 그리고 인문학 일반이 그런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해서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오늘날 산업에 필요한 인재 양성도 좋지만 인문학자들도 많이 탄생하고 종교학과도 10개가 만들어져서 더 많은 또 종교 전문 연구자들도 탄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종교학과 교수이신 한승훈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